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 시장을 집중 분석하고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부터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난주에 낙폭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고요. 낙폭이 과했다는 평가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테슬라는 이 중국에서의 출혈 경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가 시장을 어떻게 얼마나 강타할지도 오늘 프리마켓 온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사항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하게 된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제 미장 마감부터 말씀드리면 올랐습니다. 올라서 매우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현재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물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찐 반등이냐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서 FOMC도 남아있고 4월 1일 관세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항생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반영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채권 시장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우리가 채권과 주식을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대형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쁘다 보니까 어제 일중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조금 오후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는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제의 특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있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지금 채권과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말 그대로 비율대로 매수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FOMC도 남아있고, 그리고는 4월 2일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선언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각국 정부에서 금에 대한 이런 투자, 금에 대한 그런 니즈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단 오늘장 관전 포인트들, 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좀 핵심적으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제 뉴욕 연은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세부 데이터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메뉴에 있는 게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이제 끝자리에 보시면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신규 주문, 뉴 오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제조업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표들을 보시면은 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지불 가격 역시도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게 또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기업들의 사재기에 의한 왜곡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의 방향성을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4월 2일 날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평가를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재미있는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성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집권했을 당시 대비 계란 가격이 40% 이상, 50% 가까이 폭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헤드라인으로 뉴스로 이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달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또 한 번 트럼프 금치라기 이러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밑에 여기도 지금 그 자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제자로 미국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조류 독감이 8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란값 이제 잡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류독감 이슈가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전히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2025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제 이제 좀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빅테크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특히 어제는 이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러한 좀 오너 리스크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모델 Y 신규 모델 우리가 주니퍼라고 부르는 그 모델이 이제 3월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된다. 그리고는 4월 되면은 글로벌로 판매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니퍼 모델이 얼마나 판매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의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 대수 특히 2분기 판매 대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판매 대수는 7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를 좀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네,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자, 설명왕 테이버로부터 미국 프리마켓 주요 이슈들 잘 들으셨죠? 계속해서 이슈별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역시 함께 해주시고요. 또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테이버가 다양한 설명 자료들 재미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보는데 관세부터 짚어볼게요. 왜냐, 앞으로 닥칠 이슈이기도 하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단 말이죠. 4월 2일 날 일단 예고가 돼 있습니다. 윤 이사님, 테이버 4월 2일이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면 시장이 얼마나 또 강타를 당할 것인가. 이전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됐을 때 시장 충격 꽤 컸단 말이죠. 또 그 정도의 충격이 4월 2일에 시장을 강타할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적이었던 게 미국 시간 기준, 뉴욕 시간 기준으로 12시 전후로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오히려 관세라는 게 4월 2일 날 발효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장이 열릴 것이다. 약간 요런 투로 이게 시장에 또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4월 1일 날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가 이제 딱 발효가 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내고 미국에다가 이제 뭔가 물건을 팔겠다라고 강짜를 부리면은 오히려 미국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오히려 관세가 기준이 정해지고 난 뒤에 그 상황에서 협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얻을 게 많을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는 좋은 정책이 4월 1일 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미국 증시 약간 기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어찌 보면은 그냥 원웨이로 우리는 관세를 할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안 듣고 관세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관세라는 게 오히려 미국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제 시장이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조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진화했다라는 점이 반등의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이제 메인으로 이제 이야기할 재료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SNS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4월 2일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시장 수급만 놓고 보시더라도
미국 옵션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4월 2일 이후에는 상승 방향 배팅에 대한 그러한 조금 니즈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4월 2일이 지나면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관세 얘기가 나왔고 처음 타겟이 된 게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 이런 나라였는데 사실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용 카드였고 실제 관세가 부과된 건 중국이었단 말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애매하게 흘러가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다가 사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는 국적에 상관없이 다 관세 발효가 되면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상호 관세는 어느 정도 시장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적응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오히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테이블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주가가 고점 대비로 S&P 500이 10%나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는 현재로서도 백악관에서 대놓고 우리는 이걸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주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온타리오가 미국에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온타리오 주 측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붙이겠다. 그리고는 보복 관세를 하고 캐나다를 계속 공격하면은 전기를 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있으면서 트럼프가 그러면은 캐나다에 50%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좀 해프닝이 커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이나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랑 계속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온타리오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으로 가는 전기에 대해서 관세 붙이는 거가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 측과 좋은 얘기를 나누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어찌 보면 미국에다 물건을 갖다 팔 때 미국에 돈 내고 팔아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최고로 생각해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해법을 네.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소위 미국이 힘을 앞세워서 미국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도 깨갱했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관심은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 가운데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미중 갈등의 해빙 무드가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가 이제 해외 그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네. 부분에서 워싱턴 많이 좋아졌다,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인터뷰 끝에 그래서 조만간 중국에 시 주석도 미국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는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 자료로 보내드린 SNS 캡처본 그것 좀 보여주시면은 무슨 얘기가 추가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월 2일을 매우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할 건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워싱턴 본인의 집무실에서 협상을 좀 하자. 그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미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과거에도 이제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였죠. 막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그 요구했던 부분 양복을 입어라. 왜? 내가 원하는 그림은 젤렌스키의 군복을 벗기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면은 다 우리가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양보를 할 것이다. 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아마 6월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 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관세도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를 어쨌든 내고 있기는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거 뭔가 또 종전 협상이 또 정체되는 것 하다가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구나. 또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재건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고 이런 거는 결국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여러 신호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양쪽이랑 따로따로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까지 확실히 받아들인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종전에 대해서는 종전 키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푸틴이 화답을 해야 된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30일간의 휴전입니다. 그 휴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유리한 건 러시아기 때문에 이 유리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언제 거기에 이제 좀 협상적 협상장에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에 약간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투심을 좀 북돋았던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간밤 미국에서는 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윤 이사님. 이게 지표 자체는 좀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괜찮네라는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컨센서스를 분명히 좀 화합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라인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전월 대비 0.2%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상치가 0.6%였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월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 경기 모멘텀에 대한 훼손 기조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훼손이 되고 있다 어떤 그런 측면으로 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경기 상황과 좀 무관한 항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항목별로 보게 된다고 네. 하면 이 온라인 소매 판매라든지 뭐 헬스케어 쪽 같은 부분에서 어떤 상승폭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 사이클과 약간 좀 무관한 어떤 섹터의 어떤 반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식품이라든지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역기 효과가 좀 반영된 부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가전이라든지 여가 같은 좀 경기 민감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월 대비 좀 감소세가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모멘텀의 훼손이 조금씩은 지속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항목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조금씩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지표로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테이블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제조업 지수 역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밑도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가 둔화 꺼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 지금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크게 좀 네 가지 항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뉴 오더 관련돼서는 수주가 급감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하량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생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입 비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 둔화 심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지표 모두 제가 볼 때는 좀 경기 침체로 가리키는 어떤 지표로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와 더불어서 제조업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트럼프 정책 아직은 초기이긴 합니다만 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신규 주문의 급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가 더욱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1분기 또한 2분기에 좀 제가 볼 때 기업의 실적들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 부담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마진을 좀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버 지금 상황에서 미국장을 만약에 지수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S&P 500이냐 나스닥이냐 이걸 놓고서 만약에 결정하라면 뭐가 낫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쪽은 결국에는 나스닥이 될 것이다, 빅테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어제 우리가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 조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화면 연결 좀 해주시면은 네. 어제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서 이제 빅테크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 화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제 테슬라가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도 구글도 메타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애플만 어찌 보면 좀 살아남는 그런 흐름 보였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찌 보면 이제 뭐 러셀리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S&P 500 전반적으로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화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 사이즈별로, 시가총액 큰 기업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거대한 이제 좀 넓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맵입니다. 진짜 빅테크들만 안 좋네요. 네, 빅테크들만 좀 빠졌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초록색인데.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채권 시장의 매도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완전히 이제 머니 무브가 발생할 정도로 큰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지금 S&P 500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사야 되는 거냐, 말 그대로 빅테크를 빼고 사야 되는 거냐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여기선 여기 동의하지 못한다. 여전히 우리는 나스닥을 봐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는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2년 수익률 상으로는 약간 수익률을 조절하는 관점에서 빅테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쌓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AI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빅테크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나스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주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기술적인 어떤 그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미국 증시를 좀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데일리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좀 버티다가 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6일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다가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자체는 나스닥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많이 덜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빅테크 특히 M7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밸류에이션 부각을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덜어내고 좀 매력을 좀 부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도 이제 나스닥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야수의 심장으로 나스닥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선물 지수들은 보합권에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의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시장은 꽤나 혼조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던 기술 종목들이 급작스럽게 하락폭을 키우는 동시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필수 소비재, 산업, 금융 등의 섹터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각 프리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최근 약세 일변도였던 소매 기업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덕에 필수 소비재 대장주 월마트 좋은 흐름 보여줬고 프리장 현재도 0.2%가량 반등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펩시콜라로 유명하죠. 펩시코 같은 경우도 청량음료 브랜드 포피 인수를 발표했는데요. 포피가 알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덕분에 인수 기업임에도 펩시코의 주가 한 차례 크게 올랐고 지금도 그런 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펩시의 강력한 경쟁자 코카콜라도 안 볼 수 없죠. 큰 이슈는 없지만 펩시코의 반등에도 기죽지 않고 1% 넘는 상승세 보여준 뒤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펩시코가 반등하면서 필수 소비재 섹터 전반이 좋은 자극을 받았는데요. 또 다른 섹터 대장주 코스트코 역시 1% 넘는 반등을 이끌어낸 뒤 그런대로 주가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 섹터도 보면 인텔의 경우 새 CEO 리프탄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리프탄 CEO가 중간 관리층을 줄이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약속하면서 7% 반등했던 주가 상승세를 지금도 지켜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GTC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5%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마감 시점엔 1%대까지 낙폭을 줄였고 지금은 현재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을 기다리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일부 중국 기술 기업들은 꽤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이두의 경우 새로운 AI 추론 모델 발표와 중국 당국의 소비 촉진 계획에 힘입어 10%에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도 역시 4%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 속에 전날 주가가 5%가량 밀렸습니다. 사실상 제일 크게 빠졌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일단 중국이 오는 17일부터 FSD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발표에 앞서 FOMC가 진행되고 지난 실적 발표의 경우 역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발목을 잡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 직전까지도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 발표된 2월 소매 판매 데이터에선 제조업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출은 늘고 신규 주문은 감소한 상황인데요. 덕분에 제조업 대장주 캐터필러 주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타파할 이슈 또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이 좋아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GTS의 FOMC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등 여러 대형 이슈들로 혼재한 상황에서 전날 발표된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라 오늘 프리장에서도 섹터에 따라 확연하게 움직임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술 및 제조업은 전날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보합선에 그치고 있고 소매 부문과 헬스케어 섹터 등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시장 변동성 우려가 큰 만큼 기업 개별 이슈에 주목하면서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한명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살펴볼까요?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특징주. 일단 윤여민 이사님은 원전의 모멘텀이 모일 수 있다. 어제 저희가 전력기기와 관련된 미국 관련주들을 좀 특징주로 짚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 원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최근에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에서 미국 내의 AI 수요로 인한 전력 생산 200배가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 보고서를 보시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1월 20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 2달 정도 전이죠. 이때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좀 선언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미국의 비상 사태를 발동해야 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비상사태를 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력과 관련돼서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력에 대한 부족을 인식하는 그 배경 뒤에는 결국 AI의 패권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EU까지도 잠재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수치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 1회를 하는데 0.3와트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챗 GPT로 검색을 하게 되면 2.9와트시,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지금 이제 전력의 어떤 소모량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급됐던 게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됐던 게 4세대 서버인데 이게 하루 전력 사용량이 전기차 18대를 충전하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웰스파고에서 지금 생성형 AI로 인해서 미국의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2023년 대비해서 2030년에까지 217배 지금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전력과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맨 앞단에 있다면 전력 기기 인프라 여기에 또 이제 에너지원을 어떻게 보면 공급할 수 있는 원전까지 약간의 좀 이렇게 밸류 체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200배가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건 결국 태양광도 아니고 풍력도 아니고 네. 결국 원자력이다. 원전밖에 사실 이렇게 폭증하는 전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제 이 논리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논리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재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태양광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없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은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게이트 지금 프로젝트가 좀 시작이 됐죠. 특히 20개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계획인데 데이터 센터 한 개당 전력 규모가 지금 5기가와트. 그러니까 20개니까 100기가와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용량이 1기가와트니까
100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어떤 교체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좀 것 같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원전 관련 종목들 뭐 딱 떠오르는 게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네. 뭐 SMR과 관련돼서는 네. 뭐 뉴스케일 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네. 아니면 뭐 이제 오클로 한 2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SMR의 좀 약간 대명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오클로가 약간 좀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랑 약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른데, 요건 좀 지배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오픈AI 설립자인 샘 울트만이 개인 자격으로 좀 지분 투자를 했고, 네. 특히 오픈AI의 좀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는 아무래도 이제 펀드 쪽, 이제 헤지 펀드 쪽에서 어쨌든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같은 섹터에 있습니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주목해볼 특징주로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를 지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발자 회의 GTC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설 지금 예정인 것이고, 이 전에 속속들이 발표도 나오는데 제가 또 눈에 띄었던 LG가 또 딥시크를 뛰어넘는 추론형 AI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국장을 주로 봐야 되니까 일단 오늘 밤에 빅테크들이 모이고 젠슨 황이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차기 칩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 어떤 또 스토리들을 꺼내놔서 시장에 임팩트를 줄까 궁금합니다. 테이버. 지금 뭐 엔비디아 행사 홈페이지 관련돼서 들어가시면 주제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스타트업에 어떻게 뿌릴 것이며, 지금 뭐 얘기하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식시장에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앞서서도 원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GTC 2025가 과연 나스닥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빅테크에 대한 혹은 투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 그대로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우리가 AI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전 세계가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LG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대만에서도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딥시크를 뛰어넘는 그런 LLM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익히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과 시간만 있으면은 누구나 딥시크 수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건 S&P 500 차트입니다. 그리고 S&P 500이 여기 우리 왼쪽에 있는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게 어제 종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시장에는 여전히 4월 2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관세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이번 주 FOMC도 있죠. FOMC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매우 핵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4월 2일 날 우리가 관세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말 그대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관점에서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점,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 이 윗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지금 제가 참여하는 기업들 되게 리스트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징둥, 메이투안 디엠핑, 폭스콘, 블랙락, 세콰이어 캐피탈,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XAI, 오픈AI, 그리고는 세일즈포스, 쇼피파이, 오라클, 마이크론, HP, 델, 아리스타 네트워크, 시스코, 그리고는 화이자, GM, 연브랜드의 펩시의 아이온큐, 웨이모, 포드, 지멘스, 소니, 히타치, 에릭슨 다 들어보신 기업이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참여하는 기업들, 오늘 뭔가 연설하는 기업들, 오늘 컨퍼런스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들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형주 내에서도 매수 매도가 약간 차별적으로 순환매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지수가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이슈에서 시장에서 약간 테마성 매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을 기준으로 보실 거면은 오늘 이제 뭐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에서 앞서 말씀드린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자라든지 그런 쪽의 발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일단은
오늘 핵심은 GTC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또 FOMC도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이제 검은 자켓을 입고 나와서 막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할 때 과거에 막 환호도 하고 막 거기에 충격도 받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이 GTC 이슈가 본격 시장에 막 퍼지기 전으로 보면 생각보다 GTC 효과가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작년에는 또 기억하시겠지만 세론도 오히려 나타났지 않습니까? 블랙을 발표 이후에 올해 또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꺼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오늘 밤 젠슨 황의 키노트 연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윤 이사님 마이크론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크론 실적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과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일단은 지금 뭐 GTC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좀 생사가 많은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좀 공개가 되는데 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난 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가이던스를 살짝 좀 낮추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메모리부터 스토리지까지 지금 반도체 솔루션을 전부 다 이제 어쨌든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찍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향후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025년 1분기 지금 회계 연도에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4% 정도 증가했고요. 특히 EPS 같은 경우도 지금 1.79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1.73달러 지금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을 냈습니다만 네. 좀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죠. 뭐 하지만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만 결국은 조정 기간이 짧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봄이 되면 고객의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분기의 실적 여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 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마이크론 실적이 일종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주 살펴볼까요? 테이버가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테슬라 많이 다루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미오도 다시 한번 테슬라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급락했어요. 전날 미장이 괜찮았는데도 테슬라만 유독 좀 낙폭이 두드러졌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차트 요거를 조금 보여주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선이 하얀 선이 하나 보이시죠? 요 하얀 선이 뭐냐 그러면 300일 선이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0일, 200일, 300일 요런 라인을 조금 좀 지지와 저항으로 많이 삼습니다. 단기 300일 트레이딩에서. 선을 네. 약간 밑돌았다. 300일 선을 지금 한 일주일째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쵸? 어찌 보면 시장이 올라갔고 말 그대로 뭐 나스닥이 큰 폭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힘을 보인 그런 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의견 하향 그리고는 뭐 약간 뭐 안 좋은 악재 뉴스 이런 것들이 쌓이는 상황에서 투매가 나왔다라는 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야 할 날 오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죠 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긴 시계열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2022년 바닥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올라오는 네. 요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추세선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요게 지금 한 170불 라인 정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봉 기준으로는 저것도 300주 이평선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투매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200불을 깨고 170불 라인까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심리가 많다. 말 그대로 차트를 뚫고 올라가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추경 매수 붙는 그런 이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으나 뚫지 못하고 있네 밀리네 그러면 오히려 밑을 바라보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00불 아래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는 따로 없고요. 이런 GTC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건축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게 오히려 물가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9시 반에 나오는 수입 수출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채권 입찰이 있기 때문에 채권 입찰 금리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융사들이 보통 고객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본으로 거래하는 거를 이제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프랍 트레이딩 하면은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수익을 극대화한다,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것도 활용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오늘 시그널 포커스에서는 국내 최장수 프랍 트레이더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주식왕 찐쌤 김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프랍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는 미국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시그널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거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뭐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랍 트레이더는 굉장히 많은 투자 스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쪽도 있고요. 네. 저처럼 그냥 순수하게 주식에 알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쪽도 있고 네. 대신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프랍 트레이더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손실을 절대 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뭐 내고 싶어서 내나요?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 시장이 10% 빠졌는데 네. 내 펀드가 6%만 빠지면 그건 잘했다는 소리죠. 방어한 거죠. 네. 근데 손실 내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는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잖아요. 펀드에 돈을 내신. 네. 근데 프랍 트레이더는 고객이 누구냐면은 저의 대장님들, 네. 사장님들, 네. 우리 회사 주주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게감이 약간은 누가 더 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쪽의 성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월간으로 이렇게 연간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사용해야 되는 자산도 굉장히 다양해야 할 거고 투자하는 스킴도 굉장히 다양해야 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외 주식을 아마 기관 투자가 중에서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08년부터 해외 주식을 했으니. 정말 오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부서를 총괄해 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커머디티도 트레이딩을 해보기도 하고 커머디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어떻게든지 이쪽에서 벌고 이쪽에서 깨지고 이걸 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네. 그게 프랍 트레이더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김진 대표께서 그럼 프랍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 지금 미국장의 흐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부침을 겪었고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금리의 변화, 피봇이라든지 다양한 변수 속에서 지금 미국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어서 김 대표님께서 보시는 미국장의 흐름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면 이름자에 트레이더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 회전율이 되게 빠르게 그렇죠. 생각을 단기로 막 되게 네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 중에서 가장 회전율이 느린 편인데 되게 갑갑하게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네. 현실을 안 보면서도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싶어하는 편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 어찌됐든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하락한 수준만 보면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심상치 않은 수준까지 내려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니까 괜찮다. 요 정도 수준은 조금은 더 넘어가 있는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뭘까? 이제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하면 그 이유에 대비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됐던 리세션
경기 침체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현재 리세션, 경기 침체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은 방치된 기술적 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치된 기술적 침체다. 네. 굉장히 형용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의 행정부나 중앙은행이나 경기 침체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펜스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냅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조금 약간 더 나가면 의도된 기술적 침체다 이렇게까지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음모론적인 얘기인 것 네,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약간은 그런 기술적 침체의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술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단연코 트럼프의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에 의해서 비롯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조금 환기를 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트럼프가 왜 이걸 할까? 왜 이렇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네.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결국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는 감세다. 그렇죠. 일기 때도 감세, 법인세 감세 다 했었고 네. 감세를 기초로 경제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그 방향성을 갖고 있었죠. 네. 이게 또 정치가 집안 출신도 아니고 기업인 예, 출신이고. 사업가 집안 출신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경제관이 공화당의 경제관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냐. 여기에 약간은 조금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재정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네. 재정이 더 나빠질 거니까 지금은 감세를 하기 전에 재정을 좀 더 건전화시키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파월 풋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FOMC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도 이제 한번 업데이트된 게 나옵니다.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되게 궁금한 시점입니다.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파월이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이번 FOMC는 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금리 인하 결정을 하지 않는 FOMC는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기술적 침체에 가깝고 실물 지표들은 실질적인 침체를 보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심리 지표만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심리만 나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경기 사이클의 변곡점은 항상 심리의 변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심리적인 안전판이 필요했는데 그걸 해주는 곳이 사실은 원래 정부이기도 했고 중앙은행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심리적인 안전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FOMC는 금리 결정을 안 하는 FOMC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우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김 대표님께서는 주식도 하시지만 이제 채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금리가 어쨌든 속도와 횟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방향을 바꾼 상황이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면 좀 낮아졌다가 좀 오르긴 했지만 4% 초반대 4.2, 4.3 요 정도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네. 달러의 흐름을 보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네. 프롭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어차피 채권의 방향은 결국은 리세션이 오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오냐 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근데 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현 시점에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 가져가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결국 트럼프한테 제일 중요한 건 2025년도 증시일까요? 2026년도 증시일까요? 제 생각은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그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감세를 통과시켜서 현재 리세션은 보내버리고
경기를 화랑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대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채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은 기관 투자가의 역할이고 네. 만기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매력적이죠. 그런 차원. 금리의 변동성이 요즘에 계속 문제가 돼서 장기보단 지금은 단기로 갖고 짧게 만기를 갖고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저도 조언을 드리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투자가 분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좋아하듯이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듀레이션이 훨씬 기니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찌됐든 뭐 채권은 만기 보유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장기물 채권 같은 경우 금리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아주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채권 여기서 무조건 주식 팔고 채권 가야 돼 이렇게까지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채권 일정 정도의 자산 배분에서는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왕 찐쌤이죠. 김진 대표. 오늘 뭔가 얘기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들의 또 열렬한 또 요구도 있고요. 계속해서 또 나와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 대표님과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